변기 청소를 하던 이민자 소년이 30년 만에 1조 달러, 기업의 제왕이 되기까지 그가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본 3번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난 젠슨 황은 10살도 되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의 선진 문화에 충격을 받아 아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고,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는 어린 두 아들에게 매일 영어 단어 10개씩을 외우게 할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소요, 사태를 피해 급하게 미국으로 보내진 젠슨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심한 인종 차별 속에서 매일 변기 청소를 도맡아야 했고, 불행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문제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젠슨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꿀 것은 오직 공부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오리건 주립대 전기공학 학사를 거쳐 스탠포드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엘리트로 거듭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젠슨은 졸업 후 반도체 설계 회사인 LSI 로직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엔지니어링부터 판매, 관리까지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쌓으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젠슨은 컴퓨터의 미래에서 유망한 분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래픽스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게임과 멀티미디어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 판단한 그는 이 시장의 잠재력을 꿰뚫어 봤습니다. 챕터 1. 식당에서 시작된 1조 달러, 제국의 비밀. 1993년 초, 젠슨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크리스 말라츠키와 커티스 프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은 평소에도 모이면 브레인스토밍을 즐겼는데, 이날 젠슨은 앞으로는 그래픽과 비주얼 컴퓨팅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라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PC 업계에 몸담고 있던 두 친구 역시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앞으로 중요해질 컴퓨터 시각화 시장에 대해 상상력을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상을 실현할 하드웨어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CPU가 실시간으로 그래픽을 구현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크리스가 문득 제안했습니다. 그래픽 컴퓨팅이 가능해지려면 고속으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용 칩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젠슨은 이 말을 듣자마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자. 세 사람 모두 컴퓨터 칩 산업에 대한 내공이 쌓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젠슨은 LSI 로직과 AMD에서 칩 산업 경험을 쌓았고, 크리스는 HP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그래픽 아키텍처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커티스 역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고속 메모리 분야를 깊이 이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1993년 4월 5일, 의지로 뭉친 3명은 4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회사명은 부러움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엔비디아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각적 경험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엔비디아가 창업할 무렵 비슷한 미래를 그리던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PC 환경은 절정의 정점에 있었고, 한때 기업과 컴퓨터 광들의 도구였던 컴퓨터가 이미 대중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게임 산업도 픽셀화된 2D 스프라이트에서 3D 세계로 전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인텔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시장을 노렸습니다. 인텔이 발표한 멀티미디어 CPU 계획은 별도의 그래픽 카드 없이 CPU 하나로 모든 멀티미디어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의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식당에서 상상했던 비전을 인텔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인텔과 비교할 수도 없는 신생 기업이었지만, 짓밟힐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 확실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멀티미디어로 확장할 수 있는 그래픽 칩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젠슨과 동료들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텔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CPU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그들의 기회였습니다. 엔비디아는 CPU가 아닌 올인원 멀티미디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게임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1993년 이드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둠이 큰 인기를 끌면서 3D 그래픽 게임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던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개발 중인 그래픽 카드의 목표를 게임, 그래픽 성능 개선에 두기로 결정했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MV1이라 불렀습니다. 젠슨은 MV1을 통해 PC의 고성능, 2D 및 3D 그래픽, 비디오, 디지털 조이스틱 인터페이스, 고급 오디오 기능 등을 제공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멀티미디어 시장을 가속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챕터 2. 실패에서 배운 호환성이라는 생존 법칙. 하지만 고품질 3D 그래픽 처리 성능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선택한 방법은 렌더링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래픽 칩들이 폴리곤, 텍스처 매핑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쿼드라틱 텍스처 매핑이라는 새로운 렌더링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텍스처 매핑이란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물체의 표면의 세부적인 질감을 묘사하거나 색을 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MV1은 2D 이미지를 가져와 3D 객체 주위로 감싸서 모델의 다각형 수를 늘리지 않고도 객체를 더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신생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생산 라인을 무턱대고 만들 수는 없었기에 엔비디아는 SGS 톰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설득하여 설계는 엔비디아에서, 제작은 SGS에서 하는 방식으로 MV1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MV1은 다이아몬드 엣지 3D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실제로 주변 장치를 가속기로 만드는 가속 컴퓨팅의 최초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케이드 산업의 강자였던 세가 세턴의 투자를 받을 만큼 기대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최초의 그래픽 카드였던 MV1은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쿼드라틱 텍스처 매핑은 분명 장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래픽 표준에 가까웠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세가 세턴을 설득하여 비디오 콘솔용 그래픽 가속기인 MV2 개발을 함께 진행했지만, 개발 도중 세가 세턴이 먼저 포기하면서 MV2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거의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6년 케이크와 툼 레이더 같은 게임의 등장으로 3D 게임 열풍은 더욱 거세졌고, 3D 그래픽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주변 기기들이 여기저기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1년 뒤에 생긴 3DFX라는 회사는 부두 그래픽 카드를 선보이며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시장의 표준이나 다름없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견줄 만큼 3DFX의 성장세는 무서웠습니다. 3DFX가 만든 부두 그래픽 카드는 글라이드라는 그래픽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쉽게 최적화하여 게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게임이 글라이드를 지원하게 되어 사용자들은 최상의 3D 게임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MV1의 실패를 깔끔하게 인정한 뒤 신제품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1997년 두 번째 그래픽 카드인 리바 128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 네임을 그대로 사용했던 MV1과 달리 리바 128은 엔비디아가 이름부터 신경 써서 브랜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3D 및 2D 그래픽 가속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여 차별화했으며, 그래픽 카드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3DFX 부두와 ATI, 레이즈 시리즈 및 매트록스 제품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3DFX 부두는 3D 성능 면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넘버원 그래픽 카드로 꼽혔기 때문에 리바 128이 그 자리를 넘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합된 2D, 3D 기능과 더 나은 다이렉트 3D 성능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그래픽 카드로 명함을 내밀게 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결과 리바 128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장 인기 있는 그래픽 카드 중 하나가 되어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4개월 만에 100만 대가 출하되며 순조로운 판매로 엔비디아를 경영난에서 구했습니다. 챕터 3. 세계 최초 GPU로 게임의 룰을 바꾸다. 1년 만인 1998년, 엔비디아는 TSMC와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면서 리바 제품군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은 후속작인 리바 TNT였습니다. TNT라는 이름은 트윈 텍셀의 약자로 최초의 멀티 텍스처 3D 프로세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럭당 2개의 텍셀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3DFX 부두 2와 비슷한 성능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1999년에는 리바 TNT를 출시했습니다. 리바 TNT는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부두 3보다 그래픽 메모리를 2배 더 크게 설계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3D를 대폭 지원하여 3D 그래픽에서도 32비트 렌더링을 지원하는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마침내 부두 3을 능가하는 그래픽 카드 선도 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고가형 조립 PC나 일체형 그래픽 카드로 주로 탑재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리바 TNT 울트라, 리바 TNT 프로, 리바 TNT M64, 리바 벤타 라인업을 촘촘하게 나누면서 선택지를 넓혀보다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3DFX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3DFX는 파산하게 됩니다. 이때 엔비디아는 3DFX의 일부 기술을 인수하면서 독보적인 그래픽 기업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리바 시리즈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기존의 그래픽 하드웨어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 렌더링에 있어서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는 필수적이었는데, 점점 더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며 병렬 처리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칩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메모리 역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성능 병목 현상 없이 이 데이터를 칩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고, 마침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1999년 세계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지포스 256은 엔비디아의 한 단계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엔비디아 GPU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으며 GPU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GPU는 쉽게 말해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화면으로 출력시키는 병렬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입니다. CPU와 GPU를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히 비교하자면, CPU와 GPU 모두 데이터와 연산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GPU는 그래픽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한 번에 여러 명령어를 처리하는 병렬 처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하나씩 연산 작업을 하는 CPU보다 훨씬 더 많은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픽셀 그래픽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256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분리된 2D, 3D 처리를 하던 것과 달리 지포스 256은 3D 그래픽 처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게임과 같은 3D 그래픽이 더욱 화려하고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그래픽 카드들이 비디오 출력 시 끊김과 버벅임이 있었던 것에 반해 지포스 256은 하드웨어 기반의 비디오 가속 기술을 내장하여 리얼타임 비디오 출력에서도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화면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의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온 지포스 256은 그래픽 카드는 단순히 그래픽 출력 장치일 뿐이라는 이전의 인식을 완전히 깨고 GPU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하드웨어 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혁신을 만들어냈으며 그래픽 카드 기술 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GPU라 불리는 지포스 256의 개발 이후 엔비디아는 거의 매년마다 발전된 GPU 기술이 적용된 지포스 시리즈를 출시하여 GPU 시장을 독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만들어진 지포스 256은 세계 최초의 GPU이며 그래픽 카드로 변형 연산과 조명, 처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능 덕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출시된 지포스 2는 트윈뷰 듀얼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고 지포스 256에 도입된 엔진을 개선시켰습니다. 2001년에 출시된 지포스 3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텍스 및 픽셀 쉐이더를 추가하여 게임에서 보다 사실적인 그래픽과 더욱 복잡한 특수 효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04년에 출시된 지포스 6는 사용자가 더 나은 성능을 위해 두 개의 그래픽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SLI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포스 6가 큰 성공으로 엔비디아를 굳건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출시된 지포스 8은 새롭게 통합 쉐이더를 도입하고 다이렉트 X10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쿠다 기술을 선보인 모델입니다. 이후 2016년부터는 파스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지포스 10 시리즈가 출시되었고 지포스 20 시리즈는 RTX 브랜딩으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강조하는 튜링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챕터 4 위기 속에서 발견한 암호화폐라는 뜻밖의 기회 지포스 2, 지포스 3의 연이은 성공으로 점점 GPU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시장도 만만치 않게 GPU를 쏟아내면서 경쟁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엔비디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회사는 ATI였습니다. 지금은 AMD의 일부로 인수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ATI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GPU가 등장하기 전에는 ATI 레이지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레이지 128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랴부랴 ATI도 GPU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드디어 ATI는 라데온 9700 프로라는 새로운 GPU 칩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엔비디아가 지포스 FX 5800 시리즈를 출시할 무렵과 겹치던 시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맞불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래픽 카드 시장은 GPU 원조였던 엔비디아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혜성처럼 등장한 라데온 9700 프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장은 빠르게 엔비디아보다 ATI에 더 주목했고 결국 엔비디아는 실적 부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로 미국 시장은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역시 실적 부진과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주가가 90%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위기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 엔비디아가 출시한 칩은 노트북에 주로 내장된 그래픽 칩이었는데 내부 결함으로 심각한 충돌을 일으켜 칩이 장착된 노트북들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칩 결함을 인정하고 곧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상된 노트북의 수리 비용은 물론 심한 경우 교체를 포함하여 리콜 비용까지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가까운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8년 7월 3일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30% 빠지게 되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재와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겪자 엔비디아의 창업주이자 CEO인 젠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며 엔비디아를 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한 것입니다. 젠슨은 위기를 겪으면서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그래픽 카드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대로 사업 방향성을 한 군데만 둘 경우 제2, 제3의 ATI 같은 경쟁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게임 시장 또한 점차 둔화되면서 엔비디아가 설 자리는 적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2010년, 젠슨은 뜻밖의 시장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회사 재정이 어려웠던 엔비디아는 2011년부터 갑작스레 매출이 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바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면서 GPU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 채굴은 주로 표준 CPU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특히 비트코인 및 라이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의 GPU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GPU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꿀팁들이 공유되면서 GPU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GPU를 사용하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더욱 효율적이었습니다. CPU 채굴에서 GPU 채굴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고 2011년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GPU 사용이 국룰이 아니라 국제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호재로 엔비디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지 3년 만에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경쟁사인 AMD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AMD는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GPU 시장에 더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될수록 GPU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초기 관심은 사업 방향성을 틀 만큼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고 2011년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이던 시기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면 그와 함께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보다 더해진 수요를 감당 못한 엔비디아 GPU 가격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GPU의 주요 소비자인 게이머와 전문가 사이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채굴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프로세서는 기존의 게임용 GPU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굴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2018년 1월 규제가 발표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빙하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채굴용 GPU 과잉 재고를 떠안게 되었고 이러한 재고들을 보며 사람들은 암호화폐 채굴이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주 고객인 게이머 및 전문가뿐 아니라 신흥 암호화폐 채굴자 부문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맞춰 GPU를 개발하는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챕터 5. 모두가 외면할 때 딥러닝에 올인한 승부수. 젠슨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눈여겨보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딥러닝 시장이었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부터 존재했던 신경망의 기초를 둔 딥러닝은 수십 년 동안 계산 능력의 한계와 대규모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의 부족으로 기대했던 혁신적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이나 AI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2016년 알파고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젠슨은 그보다 훨씬 빠른 2010년부터 딥러닝 시장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은 구글과 같은 기업에서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딥러닝 강좌가 열리며 크고 작은 기업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활발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2년 권위 있는 기계학습 대회인 이미지넷 대회에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인 알렉스 넷이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딥러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알렉스 넷은 1,000개 카테고리에 100만 개 이상의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넷에서 교육을 받은 신경망으로 테스트에서 15.3% 오류율을 달성하여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딥러닝의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넷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에는 상당한 양의 행렬 곱셈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활용되었습니다. GPU는 사실상 딥러닝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심층 신경망 훈련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인데 젠슨은 여기서 또다시 초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렉스넷과 같이 GPU의 병렬식 연산을 딥러닝에 이용하면 중요한 빅데이터의 융합과 연산 능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테니 앞으로 엔비디아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사업 구도를 GPU를 이용한 과학, 컴퓨팅 및 AI를 위한 필수 도구로 포지셔닝하는데 새로운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게임 시장에 초점이 맞춰 있던 엔비디아는 GPU 아키텍처를 조정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쳐 딥러닝용 GPU 개발이라는 엄청난 연구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임 용도를 변경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딥러닝에 맞춤화된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11월 엔비디아의 딥러닝 분야 초기 GPU 중 하나로 꼽히는 테슬라 K40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테슬라 K40은 딥러닝 워크로드를 염두에 두고 비교할 수 없는 컴퓨팅 성능과 방대한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했는데 이에 딥러닝 연구자들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테슬라 K40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딥러닝 연구원과 기업으로 팔렸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몇 주나 걸리던 모델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속화를 통해 딥러닝 시장은 동시에 더 빠른 반복, 더 복잡한 모델의 학습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 딥러닝 시장의 비전을 보고 딥러닝 전용 GPU 칩을 연구, 개발해 오던 엔비디아는 2017년 딥러닝 계산을 가속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텐서 코어가 포함된 볼타 아키텍처를 개발해냈습니다. 2017년 5월 엔비디아는 컴퓨팅 기술 컨퍼런스에서 텐서 코어를 탑재한 최초의 GPU로 테슬라 V100을 발표했는데 또한 아키텍처를 오픈 소스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장치의 AI 기능을 보다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통해 딥러닝 아키텍처 분야의 표준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후 2018년에는 엔비디아 튜링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 아키텍처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에 중점을 두고 게임과 AI 모두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GPU 아키텍처로 주로 그래픽 혁신으로 여겨졌던 AI 워크로드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데이터 과학 워크플로를 위한 GPU 가속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출시했습니다. 머신러닝을 가속화하는 이 플랫폼은 출시 이후 데이터 과학 및 AI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AI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AI 기술들은 모델과 데이터 처리 작업을 더 빠르게 반복하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2023년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AI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픈AI의 GPT-4입니다. GPT-4는 생성형 AI,
모델로 확장된 상호작용을 통해 일관되고 상황에 맞는 관련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챗봇 질의응답, 일반적인 대화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 적합한 AI입니다. 거의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진짜 AI 시대가 다가왔다고 직접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챗GPT를 훈련시켰던 것이 엔비디아의 V100 GPU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AI 최대 수혜주로 각광받게 됩니다. 챗GPT 열풍과 함께 주식시장에는 엔비디아 열풍이 불며 2023년 5월 30일 엔비디아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 인플레이션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을 맞은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신화를 썼습니다. 연이어 2023년 6월 13일에는 종가 기준 시총 1조 달러를 넘기며 미국 기업 중 7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는데,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7%를 차지할 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750달러 이상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2023년 한 해 동안 200% 넘게 주가가 뛰어올랐음에도 엔비디아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저 운 좋게 챗GPT 덕분에 수혜를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10년 전부터 시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온 덕분에 딥러닝과 AI 시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AI 하드웨어 기업을 지향하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성공 전략을 정리하자면, 그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을 남들보다 먼저 읽어냈습니다. 1993년 식당에서 시작된 대화는 단순한 아이디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CPU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젠슨은 그래픽 처리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선견지명은 단순히 기술적 직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는 추세를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젠슨의 두 번째 성공 전략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NV1의 실패는 많은 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젠슨은 이를 귀중한 학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시장 표준과 호환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 리바 시리즈를 개발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 X와의 호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이는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민첩성이 엔비디아를 살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치결함으로 인한 경영난은 엔비디아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갔지만, 젠슨은 이 위기를 회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며 솔선수범했고, 게임 시장에만 의존하는 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GPU의 활용 범위를 게임을 넘어 과학 컴퓨팅과 AI로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촉매제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보고 투자하는 선제적 행동이었습니다. 2010년 딥러닝 시장에 주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딥러닝을 실험실 수준의 기술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젠슨은 2012년 알렉스넷의 성공을 보며 딥러닝이 세상을 바꿀 기술임을 확신했고, 즉시 딥러닝 전용 GPU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2013년 테슬라 K40을 시작으로 2017년 볼타 아키텍처까지 엔비디아는 10년 가까이 딥러닝 시장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투자는 2023년 챗GPT 열풍과 함께 폭발적인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쿠다 기술을 선보이며 개발자들이 GPU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고, 2018년에는 데이터 과학 워크플로를 위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개발한 아키텍처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엔비디아는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자를 넘어 AI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행력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엔비디아는 빠르게 최고령 GPU를 출시하며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비록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과잉 재고를 떠안는 위험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GPU의 활용 범위가 게임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엔비디아를 경쟁자들보다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하며 GPU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포스 256부터 지포스 20 시리즈까지 엔비디아는 한 번도 혁신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게임, 그래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고, 딥러닝을 위한 텐서 코어 개발로 AI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장 감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리바 TNT2 시리즈를 출시할 때 울트라, 프로, M64 벤타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며 고가형부터 저가형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을 넘어 각 고객층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게이머, 전문가, 연구원, 채굴자 등 각기 다른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경쟁자를 존중하되 차별화에 집중하는 자세였습니다. 3DFX나 ATI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엔비디아는 단순히 경쟁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GPU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도 이러한 차별화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함으로써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 전략은 장기적 비전을 유지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딥러닝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챗GPT로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2023년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는 수많은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했고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추구한 결과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기 청소를 하던 이민자 소년에서 시작해 1조 달러. 기업의 CEO가 된 젠슨 황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읽는 통찰력,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용기,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향한 끈질긴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봤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히 투자했으며, 남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젠슨의 성공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가 단 한 번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임 그래픽 카드로 성공했을 때도 그는 다음 시장을 찾았고, GPU로 시장을 장악했을 때도 그는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일 때도 그는 딥러닝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의 자세가 엔비디아를 오늘날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 전략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미래를 예측하려면 현재의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젠슨이 1993년에 그래픽 컴퓨팅의 미래를 본 것처럼 2010년에 딥러닝의 잠재력을 포착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분야에서 작은 변화의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MV1의 실패가 없었다면 리바 128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교훈을 얻어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위기는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게임 시장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통해 사업 구조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2010년 딥러닝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젠슨은 확신을 가지고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비전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쿠다 플랫폼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엔비디아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들이 엔비디아의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며 자연스럽게 시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혼자 성공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성공을 가져옵니다. 여섯째,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하며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했다면 3DFX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혁신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곱째,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게이머, 전문가, 연구원, 채굴자 등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를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여덟째, 경쟁에서 이기려면 차별화가 필수입니다. 경쟁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GPU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했을 때 빠르게 최고령 GPU를 출시한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열째,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13년 동안 딥러닝 시장에 투자하며 기다린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기적 어려움을 견디며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젠슨 황이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일관되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였습니다. 2008년 위기 때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한 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식당에서의 대화부터 2023년 1조 달러, 기업이 되기까지 30년의 여정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젠슨은 3번의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3년 그래픽 컴퓨팅의 미래를 보고 엔비디아를 창업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1999년 세계 최초의 GPU를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2010년 딥러닝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이 3번의 선택은 모두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본 통찰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젠슨은 변기 청소를 하던 이민자 소년에서 출발했지만 공부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바꿨고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으며 통찰력을 통해 미래를 읽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엔비디아는 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젠슨은 이미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메타버스 등 GPU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 30년도 엔비디아는 계속 진화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젠슨 황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기 청소를 하던 소년이 1조 달러, 기업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눈,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입니다. 엔비디아와 젠슨 황의 성공 전략은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과감히 투자하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며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기 청소를 하던 소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독서광 소년이 어떻게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일으키며 200조 자산의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여러분은 성공의 공식이 생각보다 명확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의 전기차나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성공 비밀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모든 성공이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공 공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소년 일론은 동생 킴벌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무려 10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집에서 사라지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읽은 책의 분야가 과학, 철학, 종교 등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했으며 특히 판타지나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독서 습관은 그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자연스럽게 키워주었고 이것이 훗날 스페이스X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0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일론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아버지에게 코모도어 VIC-20 컴퓨터를 사달라고 졸랐고 당시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성공 공식이 드러납니다. 일론은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고 불과 12살의 나이에 베이직 기반의 비디오, 게임 블래스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주선이 수호하는 별을 정복하는 우주 전쟁 게임이었던 블래스터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당시 PC와 사무기술이라는 게임 잡지를 통해 $500에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2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2살 소년이 자신의 창작물로 돈을 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핵심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수익화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챕터 1. 극한의 생존 실험으로 증명한 불패의 마인드셋. 일론 머스크의 성공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론은 이 문제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퀸즈 대학교 시절, 그는 $1 프로젝트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1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마트에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잔뜩 사서 한 달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론은 이 생활이 의외로 힘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은 고급 음식이나 여가 생활에 흥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망해도 컴퓨터 한 대와 한 달에 $30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 확신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준 경험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봤자 한 달에 $30면 산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한 일론은 경제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며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생활이 넉넉지 않아 통나무 판매, 청소, 컴퓨터 조립 등으로 생활비를 벌었으며 돈이 부족할 때는 하루 종일 오렌지로 식사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재학 중 큰 집을 빌려 10명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임대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에는 큰 공간을 파티 공간으로 꾸미고 입장료를 받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는 항상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학 시절 일론이 발표한 자료나 논문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우주 개발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일론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가 오래전부터 꿈꾸고 계획해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만 일론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자신이 평생 할 일을 정해놓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챕터 2. 24살 청년이 250억 자산가가 된 충격적인 방법. 1995년 9월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한 일론은 놀랍게도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닷컴 열풍이 불던 실리콘밸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사 학위라는 안정적인 길보다 불확실하지만 기회가 있는 창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24세의 일론은 동생 킴벌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28,000를 지원받아 인터넷 스타트업 집2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찾고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현재의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자금이 부족하여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동생 킴벌이 뽑은 첫 인턴 직원은 한국인이었는데 그 역시 사무실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론은 프로그램 개발을, 킴벌은 제품 판매를 맡으며 집2는 매출과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시카고 트리뷴 같은 메이저 신문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자리를 잡았고 회사가 커짐에 따라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고 정규 직원을 뽑고 CEO를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창업 4년 만인 1999년 일론은 집2를 컴퓨터 제조기업 컴팩의 자회사 알타비스타에 $1억 3,7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론은 $2,200만 현금을 손에 넣었으며 28세의 나이에 약 25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2를 인수한 알타비스타는 회사를 잘 운영하지 못했고 닷컴 열풍까지 꺼지며 결국 큰 손실을 보고 폐업했습니다. 이것은 일론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에 회사를 매각하는 판단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나가야 하는지 아는 타이밍 감각입니다. 챕터 3. 쿠데타와 배신 속에서도 2,000억을 만든 페이팔 전략. 집2 매각 전부터 일론은 온라인 은행 설립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퀸즈 대학 재학 시절 은행 인턴 경험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인터넷 시대에 은행 업무를 꼭 은행에 가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1999년 3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은행을 창업하기 위해 에드호,
페리스 플리커, 크리스토퍼 핀 등 인재들을 모아 이메일을 활용한 현금, 송금 시스템을 개발했고 인터넷 상거래 은행 엑스닷컴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일론은 집2 매각 대금 $2,200만 중 $1,200만 엑스닷컴에 투자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투자 시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엑스닷컴은 현재의 온라인 결제 수단 페이팔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창업 5개월 만에 공동 설립자 해리스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일론과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해리스는 자신이 CEO가 되지 않으면 모든 직원을 데리고 나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핵심 개발 인력들을 모두 데리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일론은 다시 처음부터 개발자를 뽑고 부족한 자금을 재투자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1999년 11월 엑스닷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만든 콤피니티라는 웹 기반 결제 서비스 회사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업 초기 더 많은 회원을 얻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마케팅 경쟁을 벌였습니다. 2000년 3월 두 회사는 경쟁만 하다 함께 망하는 것보다 합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합병된 회사의 이름은 엑스닷컴으로 정해졌으며 일론이 CEO를 맡았습니다. 이 무렵 일론은 대학 동창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 결혼했으며 신혼여행도 미룰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엑스닷컴은 $1억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두 회사 간의 가치관과 선호 기술 차이로 내부 갈등이 잦았고 가입자 수 급증으로 서버가 자주 다운되었으며 사고가 터져 현금 인출이 안 되는 등 여러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2000년 9월 일론이 신혼여행을 위해 아내 저스틴과 호주 시드니로 떠난 틈을 타 콤피니티의 창업자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일론이 불참한 상황에서 엑스닷컴에 대한 불신임과 해임안이 통과되었고 피터 틸이 새로운 CEO가 되었습니다. 시드니에 도착한 일론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즉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운영체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엑스닷컴 출신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으나 일론은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12월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브라질과 남아공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2주 후 돌아와 극심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열흘 넘게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으며 회복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몸무게도 20kg 넘게 빠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휴가를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상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론은 그 후 거의 휴가를 가지 않고 주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일론은 회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회사의 모든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엑스닷컴에서 페이팔로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 7월 페이팔은 미국 이베이에 $15억 전격 매각되었습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는 세금을 제하고 $2억 5천만, 약 2,17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31살의 나이였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5번째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배신당하고 CEO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최대 주주로서의 지분을 유지했고 결국 회사가 매각될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철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챕터 4. 파산 직전 상황을 역전시킨 테슬라의 비밀 무기. 페이팔 매각 후 일론 머스크는 2002년 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의 첫 성공 신화로 알고 있지만 사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테슬라 모터스를 창업했습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19세기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004년 마틴과 마크는 테슬라 모터스에 투자를 찾던 중 일론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일론은 테슬라의 가능성을 보고 $650만 투자하며 최대 주주가 되어 이사회 의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일론이 합류한 테슬라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전기차들은 저용량 차나 컴팩트 카처럼 경제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론은 전기 자동차에 최고급 스포츠카 컨셉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부유층을 타깃으로 고급 승용차를 만든 다음 점차 대중적인 차를 만들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높고 독특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6번째 핵심입니다. 시장의 기존 관념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 시제품으로 선보인 테슬라 로드스터가 세상에 가장 먼저 내놓은 차였습니다. 판매 가격 $109,000의 럭셔리 스포츠카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4초가 걸리지 않았고 최대 주행거리는 약 321km,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전체가 아닌 노트북 등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양산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차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개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로드스터의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이사회 의장인 일론은 마틴을 CEO에서 해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였던 마크 타페닝도 2008년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등을 돌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쳐 투자 자금이 막히고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일론은 개인 자산 $4천만 테슬라에 쏟아부었지만 직원들의 월급 걱정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일론의 다른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 펠콘 1호가 3번의 실패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로부터 $16억 수주받게 되었고 운영 자금의 여유가 생긴 일론은 테슬라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일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4번째 CEO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CEO로 전면에 나선 일론은 구조조정과 함께 회사를 공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래머 경력과 스페이스X에서 얻은 부품, 소재 및 우주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하며 전기자동차 생산에 몰두했습니다. 2008년에 처음 만들어진 100대의 로드스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지 클루니 같은 유명인들에게 먼저 판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2012년 단종되기 전까지 2,400개 이상 생산되었습니다. 로드스터는 전기차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2년 6월 금융위기 이후 기사회생한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인 테슬라 모델 S를 출시했습니다. 코드네임 화이트 스타였던 모델 S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상식을 깨는 차량이었습니다.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용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 크기를 줄이고 2인승으로 개발하는데 공을 들인 반면 테슬라는 오히려 7인승 세단형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혁신 기술을 모아 만든 모델 S도 처음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2월경 부진한 매출 실적과 일론의 구설수로 인해 테슬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일론은 회사를 구글에게 팔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친구이자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론이 요구한 조건은 테슬라의 총 가치보다 높은 $60억 테슬라 공장에 추가로 $50억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후에도 자신이 8년 동안 테슬라를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레리 페이지는 대부분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테슬라는 구글에 인수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델 S가 입소문을 타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테슬라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결국 구글과의 거래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모델 S는 2013년 상반기에만 1만 대가 판매되었고, 창사 이후 계속적인 손실에 시달리던 테슬라는 모델 S 덕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 모델 S를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2015년 출시된 SUV 형태의 모델 X는 좁은 공간에서도 편하게 내릴 수 있는 팔콘, 윙 도어를 탑재하여 주목받았습니다. 2017년 출시된 중형 전기 세단 모델 3는 중국 상하이에 공장까지 설립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 25만 대, 2019년 37만 대, 2020년에는 50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국민차로 사랑받아온 캠리보다 테슬라 모델 3가 더 많이 팔릴 정도였습니다. 2020년 테슬라의 첫 번째 중형 SUV 모델인 모델 Y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들을 모아보면 S3XY가 되도록 일론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섹시라는 단어가 연상되도록 의도했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일론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테슬라 모터스의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업체가 테슬라의 특허 기술을 가져다 써도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며 짝퉁 테슬라를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많이 뛰어들어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특허를 공짜로 푸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일론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7번째 핵심입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전략입니다. 2017년 2월, 일론은 테슬라 모터스의 이름을 테슬라로 변경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 신형 테슬라 로드스터와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트럭 세미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격적인 모습의 자동차 한 대를 공개했는데 바로 테슬라의 첫 전기차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영화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와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자동차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저세상 디자인으로 불렸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로켓 스타쉽에 사용되는 재질로 만들어 9mm 총탄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은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11월, 사이버 트럭 공개 행사에서 내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 중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가 해머로 자동차를 힘껏 내리쳤을 때 트럭은 끄떡없었습니다. 이어서 유리창의 튼튼함을 보여주겠다며 금속 공을 힘차게 던졌으나 창문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깨졌는데 해머로 차를 내리칠 때의 충격으로 균열이 생겨 유리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은 선 주문만 20만 대에 달할 정도로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1월, 마침내 테슬라는 토요타를 누르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챕터 5, 화성 이주라는 미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화성입니다. 페이팔 메가 후 일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02년 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를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만든 첫 번째 로켓은 펠콘 1호였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밀레니엄 펠콘의 이름을 따서 일론이 직접 지었습니다. 2006년 3월, 수많은 난관 끝에 펠콘 1호가 발사되었으나 발사 25초 만에 화재가 발생하여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1년 뒤 발사는 성공했지만 회전축 제어 장치 이상으로 날아가다 멈췄습니다. 몇 개월 뒤 세 번째 발사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분해되었고 그 와중에 테슬라 로드스터 출시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일론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발사까지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끝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펠콘 1호의 네 번째 발사가 있던 날, 일론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들과 디즈니랜드에서 시간을 보내다 발사 예정 시간이 다 되어서야 스페이스X 제어실에 들어섰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침내 펠콘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무려 4년 반이나 더 걸린 성공이었습니다. 일론은 소름 끼치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펠콘 1호의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스페이스X는 우주 택배 사업을 승인받아 한 달에 한 번꼴로 꾸준히 로켓을 발사하며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성을 운반하거나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선을 보낸 첫 번째 민간 기업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펠콘 1호 성공 이후 일론은 재활용 로켓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로켓들은 발사된 후 발사 파트가 바다에 떨어져 비싼 쓰레기가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론은 일회용 우주 발사체를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에 펠콘 9호를 발사한 후 추진 로켓을 지상에 착륙시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먼저 재활용 로켓 회수에 성공한 기업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이었습니다. 일론은 베이조스를 대표적인 앙숙 사이로 여기며 블루 오리진의 성과를 진정한 우주 공간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베이조스는 창녀 클럽에 가입을 환영한다며 스페이스X가 블루 오리진에 비해 한 발 늦었다는 것을 은근히 조롱했습니다. 둘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베이조스가 먼저 블루 오리진을 만들고 2년 뒤 일론이 스페이스X를 만들었는데 둘은 함께 식사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간 우주 개발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 덕분에 미국의 우주 개발 사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8번, 9번의 발사 성공 이후 스페이스X는 세계적인 항공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로켓을 재활용한 덕분에 발사 비용을 크게 줄여가며 경쟁력에서 보잉, 록히드 등 경쟁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스페이스X는 재활용 로켓을 발사시키고 다시 귀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 주인공은 펠콘 헤비로 높이 70m, 폭 12.2m의 두 개의 1400톤인 초대형 로켓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로켓 중 높이 대비 크기가 가장 크며 펠콘 9에 비해 발사체 세기 가운데 중앙에 코어 로켓이 새롭게 제작되었지만 양옆의 사이드 로켓은 재활용 발사체였습니다. 두 개의 사이드 로켓이 먼저 분리되어 무사히 착륙했으며 이후 가운데 코어도 분리되어 무사히 회수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펠콘 헤비와 함께 실려있던 것은 인공위성과 일론이 직접 운전하던 테슬라 로드스터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스타맨이 타고 있었고 대시보드에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당황하지 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에서는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드스터는 원래 태양과 화성 사이를 도는 궤도를 향해 날아갈 예정이었으나 원래 궤도를 넘어 화성과 소행성대 사이까지 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팬인 우주공학자 벤 피어스는 2018년 2월 로드스터는 어디 있나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해 공개했으며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로드스터는 지금까지 16억 캠 이상을 주행했고 2090년쯤 지구와 상당히 가까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크루 드래곤 캡슐이 우주 정거장 도킹에 성공했고 2019년에는 유인 우주선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2020년 10월에는 100번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론은 앞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수백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06년 일론 머스크는 사촌 동생 린던 리브와 피터 리브와 함께 태양광 발전 회사 솔라시티를 창업했습니다. 솔라시티의 아이디어는 일론에게서 나왔으며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의 급속 충전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시티는 좋은 기술과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라진 수많은 다른 전기차 회사들과 달리 테슬라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숨은 공신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하여 현재는 두 회사가 합병된 상태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 등 일론이 세운 회사들은 궁극적으로 화성이라는 큰 그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화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어른이 된 후에도 화성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핵전쟁이나 소행성 충돌 등으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안으로 화성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고 화성에서의 운송수단은 전기차 테슬라를 이용하며 솔라시티의 태양광 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화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론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2024년쯤 승객을 태워 화성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10명 이내의 선발대가 거주를 위한 돔을 건설하고 화성의 토양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이후 8만 명이 먼저 화성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에서는 최대 탑승 인원 200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화성뿐 아니라 다른 행성 간 탐사까지 염두에 둔 우주선으로 2024년 달에 사람을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테슬라 주식 급등으로 일론의 재산이 2008년 185억 달러에서 약 206조 원으로 늘어나며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일론은 자신이 평생 부자로만 살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며 재산의 대부분을 화성 기지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공 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부터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지식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만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둘째, 배운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수익화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셋째, 1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넷째,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섯째,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일곱째, 시장의 기존 관념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여덟째,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핵심은 모든 사업이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집2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읽었고 페이팔은 온라인 금융의 미래를 보았으며 테슬라는 전기차 시대를 예측했고 스페이스X는 우주 시대를 준비했으며 솔라시티는 태양광, 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화성 이주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됩니다. 일론이 평생 주 10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기차를 만들면서 동시에 우주선을 개발하고 태양광 발전 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성 이주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프로젝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이 최종 목표를 향한 하나의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3번의 로켓 발사 실패와 테슬라의 파산 위기, CEO 해임과 말라리아 감염까지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1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확신, 즉 컴퓨터 한 대와 한 달에 $30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무한한 도전 정신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도 일론 머스크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학벌이나 막대한 초기 자본이 아닙니다. 일론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28,000로 시작했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비전과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실행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셋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결과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12살에 게임을 만들어 팔며 실행력을 키우고 1달러 프로젝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대학 시절 숙소 임대 사업으로 사업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집투와 페이팔로 자본을 모으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6조 원을 번 남자의 성공 비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의 거대한 목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나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성 이주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성공 공식의 완결판입니다.